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시간이 종강입니다. 1교시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 종강입니다. 할 거 별로 없어요. 방대한 양을 압축해서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만 쪽쪽 빼서 홍삼 엑기스 쪽쪽 빨아드시면 여러분 뭐 합격은 무슨 강의 들어보면 합격 뭐 한간 진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5문제 출제되는데 20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또 노력하면 뭐 사실 25문제 다 맞을까 봐 걱정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시간 많이 뭐 소요되지 않습니다. 간결의 미학,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딱 지금부터 총강 시작하겠습니다.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뭐예요? 행동주의의 문제점. 먼저 나와야죠.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동.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이론이. 여러분 뭐 이론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그거 뭘 그렇게 대단해요. 뉴턴이 차다가 사가 떨어졌네? 만류인력 법칙. 얼마나 쉬워요.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죠. 뭘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맞다가 배워쓰기가 맞는 거지. 그게 뭘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의 힘도 있지만 공간의 힘, 블랙홀, 우주의 미는 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맞아요? 두 놈 다 맞아요. 이놈도 이만하면 맞고 저놈도 저만하면 맞고. 학문은 이런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시험만 맞추면 됩니다. 행동주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방송 보다가 지금 지금 강의 들으면서 아무리 제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칵. 여러분 안녕하세요. 칵. 칵. 뭐 다리 막 들고 이래봐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이런 이상한 행동이 문제점이에요. 이상한 행동. 그럼 상대의 목적은 뭐예요? 이상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칵. 여러분 반갑습니다. 칵. 이런 제가 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행동 고쳐야겠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상한 행동은 왜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벌써 막 짜증나죠? 습관. 이 습관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니, 습관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생긴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학습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동주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론이 아니라 보이죠. 그래서 보여야 돼요. 관찰이 가능하다.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 보여야 된다. 그래서 실험적 방법이다. 실험적, 귀납적, 실험에 기초한 귀납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험, 귀납 이런 관찰 이런 게 나오면 행동주의다. 다시 갑니다. 문제 지문에 실험, 귀납적, 관찰학습 이런 거 나오면 행동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블로프와 스키너라는 사람이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학자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은 개 갖고 실험했죠. 침 질질질 흘리더라. 먹이를 주니까. 스키너 쥐새끼 갖고 실험했죠. 쥐새끼 학습시켜서 내 밥 밟았더니 먹이가 계속 나오더라. 뭐 이런 걸 갖고 주장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의 기본 가정입니다. 학습 나오면 행동주의입니다. 라고 보고요. 다 했습니다. 공부 정말 쉽지 않나요? 프로그램 절차 시험에 안 나와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겁니다. 고전적 조건.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 이걸 무조건 자극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자극. 또는 중성 자극이라고도 합니다. 중성 자극. 근데 먹이가 있으니까 개가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요. 침.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반응. 무조건적 반응. 무조건 반응. 근데 여기서 조건은 옵션을 걸어요. 종을 땡땡땡 친단 말이에요. 종소리. 그러니까 종을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땡땡땡 쳐요. 그러면 종을 치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라고 종소리만 쳐도 침을 질질질 흘려요. 이건 뭐예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조건 자극이 되는 거죠. 종을 땡땡땡 친다. 조건 자극을. 조건을 시켰더니 침이 질질질. 먹이를 안 주고 종소리만 쳐도 침을 질질 나오더라. 이건 뭐예요? 조건 반응이다. 이걸 얘기한 게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스키너는 그건 아니다. 스키너가 얘기한 건 강화예요. 강화와 보상입니다. 쥐새끼가 있는데 레바가 있어요. 이걸 밟을 때마다 먹이가 툭툭 올라오더라. 오, 이거 밟으니까 먹이가 올라오네? 라고 해서 학습된 행동, 보상 행동, 강화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의 원뿌리는 파블로프입니다. 파블로프도 시작해서 스키너까지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건 복잡하니까 크게 볼 거 없고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강화가 나와요. 스키너에서 강화가 나오는데 강화가 정적 강화예요. 정적은 주동 플러스예요. 강화도 행동이 드라이브 걸리는 겁니다. 교실 청소를 하는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했죠. 플러스. 과자를 준다. 플러스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해야 돼요. 부적 강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적은 빼주는 겁니다. 빼고 더하기. 즉 불쾌 자극을 제거했더니 뺐죠. 바람직한 반응이 올라갔더라. 이런 거죠. 보충 수업을 면제했더니 뺐죠. 발표가 더 잘하더라. 그래서 빼기 더하기 이게 시험에 제일 나옵니다. 정적 처벌은요. 정적은 플러스죠. 처벌은 마이너스. 불쾌 자극을 줬더니 플러스. 바람직한 못한 반응이 내려가더라. 처벌했죠. 장시간 컴퓨터를 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에게 매를 가한다. 이거죠. 정적. 장시간 컴퓨터를 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매를 가한다는 처벌이죠. 그래서 처벌을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적 처벌은요. 방 청소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부적. 빼고 또 청소 안 했어? 컴퓨터 못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요거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라고 보시고요. 강화 계획입니다. 강화 계획에서 큰 틀 보게 되면요. 고정 간격 강화예요. 고정적 간격은 시간이에요. 시간. 비율은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간격 나오면 시간이고요. 비율 나오면 횟수다. 고정 간격. 고정적으로 강화를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월급이죠. 그만큼 강화가 약하겠죠. 변동 간격. 아이에게 사탕을 평균 1분에 한 번씩 준다고 했을 때 언제 줄지 몰라요. 1분에서 1초에서 124에 언제 사탕을 이럴 때는 좀 흥분되겠죠. 변동 간격, 변동 시간이죠. 변동 시간. 고정 비율, 고정 횟수입니다. 그래서 옷 공장에서 옷 100벌을 만들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을 성과급은 고정 비율이죠. 흥분되겠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변동 비율.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카지노 슬롯머신. 이 중독과 관계에서. 강화가 센 게 중독이거든. 중독.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흥분되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도 변동 비율과요. 실시간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아침에 보니까 상한가냐? 아름다워라. 인생 너무 좋아. 막 밥만 먹어 줬다가 또 오후 되니까 하한가요? 인생 죽고 싶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주식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뇌를 자극하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아침에 딱 9시만 되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점심도 굶고 3시까지 그냥 좀 주식판 들여다보고 미쳐버리고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우울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도박판을 나오는 게 사실 축복받는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은요. 주식 끊으세요. 주식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르면 올라서 못 끊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끊고 평생 주식판에 얽매이고 얼마나 인생에 답답합니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게스탈트. 세잎크로바. 세잎크로바의 꽃말이 제가 제 책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을 집필했거든요. 이거의 소제목이 세잎크로바예요. 세잎크로바. 세잎크로바. 내가 수원역 노숙할 때 그 노숙할 때 그 수원역의 낙서에 세잎크로바의 꽃말이 있더라고요. 세잎크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네잎크로바는 뭐예요? 행운이죠. 저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잎크로바 잡으려고 주식판에 몰두하다가 세잎을 다 짓밟고 세잎, 가정, 행복한 가정, 자식, 아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주변 다 짓밟고 결국은 세잎도 쫄딱 말아먹고 네잎도 쫄딱 말아먹고 수원역에서 42살 때 노숙을 했을 때 그때 심정이 그런 걸 엮어서 책을 냈거든요. 학교 가시고 한번 보십시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학교 안 해도 그냥 책 조그맣거든요. 거기에 제 인생을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위로와 또 용기가 될 겁니다. 또 교수님 책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실까 봐. 책값 쌉니다. 책 8,300원인가 그래요. 인터넷에 하면 7,470원인가 그래요. 이 책 전액 제 기부하는 겁니다. 노숙자들 재활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노숙자들 밥 한 끼 사였다고 생각하시고요. 읽어보시면 또 제 인생을 다 담은 거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보시고 또 여러분도 또 제 책을 보면서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요, 보통 이제 행동의 문제점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이 나옵니다. 불안을 감소하는 거. 불안을 감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체계적 둔감법이다 이겁니다. 둔감.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육을 이완하고 불안익의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목록을 이제 위에서부터 점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불안이 나오면 조금 더 세게, 불안이 나오면 조금 더 세게 점층법이죠. 올려갖고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거. 이게 체계적 둔감법이다. 불안 나오면 답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고전적 조건, 즉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이론에서 불안 감소에 해당한다. 즉 뭐냐? 불안이 생길 때마다 이걸 생각하고 또 없애고 불안을 이렇게 조건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불안을 소거한다.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불안을 없앤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은 자극과 반응과의 결과거든요. 자극을 주어지고 반응이 나오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불안을 소거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 나옵니다. 근육이완, 불안익의 목록 작성, 불안익의 목록 작성에 따른 둔감화. 시험에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시험에는 장난질 많이 합니다. 높은 수준에서 점점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또 꼬십니다. 그럼 이거 많이 봤는데 그러면 또 하나마다 공부해요. 웃기지 마라. 낮은 수준에서 점층법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적 모델링, 사고정지 이런 것들은 내적이니까 불안을요. 인지적 모델링, 좋은 사람 대가리로 따라서 하면서 고치자. 사고정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칵칵 하고 싶을 때는 안 돼. 사고정지 중지한다. 칵칵 이런 거 왜 하지? 대가리를 재구조하자. 인지적 재구조화. 스트레스 접종. 그래서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미리 생각해서 접종, 예방 접종 받듯이 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행동 변화, 외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강화와 마찬가지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과도 관계 있는데 상표제도, 토큰법, 잘하면 뭔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와의 행동 계약을 체결해서 적응적 행동을 하면 토큰을 주어 강화. 토큰은 그냥 보상이에요. 보상. 쉽게 말해서 돈. 행동을 안 할 때마다 돈 줄게. 내가 한 번씩 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 그럼 안 하겠죠. 이런 거 토큰법이다. 모델링, 좋은 모습 따라서 하는 거. 주장훈련,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불안을 역제지하기 위해서 역제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제지하는 겁니다.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얘도 예를 들면 이거죠. 시어머니가 얘야 시댁에 와서 김치 담아 김장해야 돼. 그럴 때 불안하죠. 불안을 역제지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머님 못 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국가고시예요.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주장훈련. 내 인생 내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주장훈련이다. 처음만 무섭지 또 하다 보면 또 뭐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역제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장훈련이다라고 보고요. 자기감찰. 자기감찰은 뭐예요? 자기감찰, 자기관리. 문제 행동과 관련된 어떤 결과를 자기가 체크하는 거. 자기감찰, 자기관리. 이런 거. 역할 연기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역할 수행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 라고 보는 거고요. 큰 틀을 보게 되면요. 외적인 행동은 토큰 경제. 토큰 경제를 상표제도라고 합니다. 상표, 뭐 돈이 돈, 역할 연기, 모델링. 이거 쉬는 시간에 꼭 커피를 먹으면 이렇게 트림이 나와요. 그래서 트림을 찾는 것도 강의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행동 계약 이런 것들은 외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은 외적이다. 내적인 체계적 중간법, 사고 정지 이런 건 다 내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을 감소하는 것, 체계적 중간법, 주장훈련, 홍수법 이런 거는 이제 불안 감소예요. 불안 감소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습을 촉진한 기법이에요. 학습을. 불안 감소가 학습 촉진 기법이에요. 학습 촉진 기법.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행동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예요. 강화. 대리학습, 모델링이죠. 사회적. 변별학습. 그래서 강대리 변별. 이 세 가지는 학습 촉진 기법이고 나머지는 불안 감소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얘를 일일이 다 볼 거 없이요. 그래서 뭐 변별학습은 가려내는 거예요.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가려내는 거. 변별학습. 좋은 거 따라서 하는 거 대리학습. 강화. 잘할수록 강화물 주는 거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인지정서 행동합니다. REB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 대가리도 문제가 있고 정서, 마음도 문제가 있고 행동도 문제가 있더라. 이상하죠?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학자는 앨리스다. 인지정서 행동이라고도 하고요. 합리정서 행동이론이다. 그래서 합리라는 말, 합리적, 비합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 인지정서 행동 REBT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비합리적 신념이죠. 비합리. 그러면 상담의 목적은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제점 비합리적 신념. 목적, 합리적 신념. 그래서 합리라는 말, 합리건 비합리건 나오면 인지정서 행동 이론이다. REBT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험 문제 역기능적이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 비합리 이런 말들, 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나오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입니다. 유형. 그래서 유형.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근거로 이루는 당위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당위성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타인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 중독자.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이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삑살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합격을 못할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게 합리적 신념인데, 이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must, 뭐뭐 해야 돼, 이런 완벽주의자들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돼, 뭐 방은 꼭 깨끗해야 돼. 방 깨끗이 안 할 수도 있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꼭 지켜야 돼, 약속이.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꼭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이 그래요. 타인은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고 나를 뒷담화 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너 왜 나 뒷담화 깠어? 이렇게 하는 거다. 아, 타인은 나를 뒷담화 까기도 하고 욕도 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안 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 신념이구나. 그래서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뉴스 보세요. 공평한가요? 맨날 뉴스 왜 세상이 저지랄이야 테스형, 이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저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돌아간다. 타인은 나한테 욕도 할 수 있다. 나를 뒷담화 갈 수도 있다. 나는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신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거죠. 제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나는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비천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나는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비천할 때도 감사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감사하고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감사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준 게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이게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주식 중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평강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합격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통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때 파닉스는 nothing, 지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큰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유능하고 성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상남 이론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났어. 비합리적 신념. 나가 완벽하게 살 필요가 없어. 실수할 수 있지 뭐. 인생 뭐 있어? 대충 살아도 돼.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상담 심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너희를, 백석대학교 제가 강의 10년 했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 또 생각나네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죠.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감사하며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기쁘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의 진행 과정 A, B, C, D,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 영어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액티베이션,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A. 선행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신념 체계. 대부분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 이 신념 체계예요.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다. 결과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논박하는 겁니다. D가 논박이에요. 전환. 그게 아니요. 그럴 때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새로운 감정이 나온다라고. 더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집에서 나오다가 공부하려고 나오는데 개똥을 밟았다. A, 선행 사건. B, 기분 더럽네. 왜 개똥을 밟고 지랄려? 막 이렇게 그냥 기분이 C가 나와. C, 아주 짜증 이빨이 났다. C 나왔습니다. D, 그건 아니요. 똥꿈도 꾸면 대박 난다는데, 야, 똥을 밟았으니 얼마나 오늘 대박이겠냐.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D, 논박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효과, 새로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거죠. 맞아.
오늘 대박 날 것 같아. 그게 합리적 신념으로 이제 효과가 나. 그럴 때 feeling, 오늘 대박 인생이야. 화이팅! 그래서 아주 짜증나는 인생에서 오늘 대박 인생이야. 라고 내 사고의 전환을 하는 거 A, B, C, D라고 A, B, C, D, E, F까지 가는 겁니다. 순서고요. 사고의 전환, 해결의 출발점은 D다. 문제점은 B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인지치료 갑니다. 인지치료 뭐예요? 인지치료. 인지가 뭐예요? 우리 많이 했죠? 인지가 뭐라고요? 다 같이 대가리다, 대가리야. 아, 교수님, 저는 대가리라는 말이 천박스러워서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영어로 하세요. DGR. 그래서 DGR. 대가리. 그래서 대가리 치료다. 문제점은 뭐예요? 대가리가 맛이 간 거예요. 대가리가 맛이 갔다. 상대의 목적은 맛이 간 대가리를 정상으로 돌리는 거다. 이게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맛이 가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요. 왜? 대가리가 맛이 가서. 그래서 학자가 백이다, 백.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간다. 그래서 학자 백. 인지치료 학자 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맛이 가냐?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도 아니면 뭐. 이런 거. 정치인들 많이 하죠, 요즘. 아주 뉴스 보면 이것들 맨날 쌈질해요. 저것들은 다 왼수고, 저것들은 다 왼수고. 이것들 지들만 잘났어요. 이분법적 사고. 대가리가 다 맛이 가서 그래요. 마트에 가서 그래요. 사실 정치인들이 참 문제긴 해요.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 인생을 이렇게 어떤 모습의 역할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 특히 정치는 이것들 아주 정신 나가서요. 이 인지적 오류, 대가리가 마탱이 가서 출세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흑백 논리가 있고요. 과잉 일반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다 대가리가 마탱이 가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과잉 일반화, 과일반화다. 의미 취소. 아니요, 정치인들은 다 맛이 안 간 거요. 이것도 맛이 갔다. 의미학 대 정치는 다 맛이 갔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맛이 갔다. 선택적 추상화. 어떤 사건을 보고요. 이건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에. 그래서 이 선택적 추상화하고 과잉 일반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과잉 일반화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고, 선택적 추상화는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사실만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통 자기를. 예를 들어줘. 저도 강의 색깔이 되게 세요. 오프라인 때 대학에서 강의하면 강의평을 해야 성적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10명 학생이면 예를 들면 이제 7명은 다 좋게 봐요. 3명은 저를 엄청 씹어대요. 진짜 입에도 못 댈 말을 써놔요. 그럼 내가 이것만 보고 3명 걸 보고 난 강의 망했어. 나는 교수 자질이 없어. 나 사표 내겠습니다. 이건 내가 인지적 오류. 내가 또라이죠. 아, 새 놈은 그냥 포기한다. 원래 이런 놈이 있어. 라고 하는 게 건강한 생각입니다. 요리도 못하니까 난 엄마로 자격이 없어. 요리 못해도 엄마의 자격이 있죠. 뭐 요리 못하면 뭐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거 초점을 맞추는 거 선택적 추상하다라고.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지 맘대로 생각해 아주. 이것도 미친 거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수업에 집중하려고 동영상 또 집중하려고 핸드폰을 꺼놨어요. 근데 애인이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핸드폰이 꺼져 있네. 날 싫어해서 핸드폰을 꺼는 거야. 나는 실현당했어. 한강으로 가야지. 이것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 자의적 해석. 개인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 일처럼 여기는 거. 둘이 친구가 대화해요. 대화하다가 내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얘들이 또 대마침 대화가 딱 끊겼네? 그러면서 니들 뭐야? 왜 내가 지나가는데 말 안 해? 나 씹었지? 이러면서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일과 관계가 없는데 지일처럼 해석하는 거. 개인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가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실존주의 갑니다. 실존주의는 뭐냐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해서 죽음과 관계 있어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에요. 인간은 다 죽어요. 죽으니까
지금 잘 살자라는 게 실존주의다라고 보고, 죽으니까 뭐예요? 죽음이니까 이건 철학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 심리의 과정이 필요 없고, 대화, 소크라테스법 대화, 문답법. 인생은 뭐야? 테스형? 인생은 그런 거지. 이런 철학적 배경. 그러니까 철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존주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철학. 그러니까 상담의 과정이나 심리 과정이 그렇게 불필요하겠죠. 철학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삶의 유한성, 죽음에 대한 불안. 문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그래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신앙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신앙. 이천국에서, 삶의 유한성은 이천국이죠. 죽어서 저 천국까지 영생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제 책 제목의 맨 마지막이 이천국에서 저 천국까지입니다. 뭐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이 있으니까 뭐 죽어서도 기쁨이겠죠. 이게 기독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는 것도 축복이죠. 믿어서 사랑하는 것도 축복이죠. 죽어서 소망을 소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천. 하늘로 천국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소망. 죽어서도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철학적 메시지를 갖고 상담 심리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치료가 목적이 아니죠.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니까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적. 인간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죽으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다 죽어. 뭘 그렇게 신경 쓰고 사니? Nothing. 대충 살아. 다 죽어. 다 똑같아. 도찐 개찐여. 그래서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수록 도와주는 상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실존주의예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상담 이론은 무엇입니까? 실존주의다라고 보고요. 궁극적 관심사, 자유와 책임이다. 자유와 책임.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자유롭게. 또 어떻게?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자유와 책임. 또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지. 삶이 유한하니까 삶의 유한성.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 비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성. 진실하게 살자. 그래서 진실성. 이거는 의미, 삶의 의미를 갖고 살자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성, 진실성. 죽으니까 이렇게 잘 살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의 주요 과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 볼 거 실존주의 다 했습니다. 참고로 실존주의의 학자 중에서요, 얄롬이라는 사람이 얄롬. 제가 기출에서 몇 번 강의. 얄롬, 시벨롬. 시벨롬. 프랑스에서 잘생긴 남자를 시벨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시벨롬입니다. 얄롬, 시벨롬. 그래서 시벨롬, 얄롬. 그래서 얄롬이 실존주의 주장했다. 그래서 실존주의 얄롬 나오면 실존주의 학자다. 그래서 얄롬이 주장한 건 똑같습니다. 고립.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죽음. 인간은 다 죽는다. 책임 있게 살자. 그래서 고립, 죽음, 책임 이런 주장을 했다. 얄롬 참고하시고요. 현실치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잘 살자.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왜 못 살죠? 우울하고 뭔가 현실 감각이 없어. 왜 그랬을까? 그랬었죠. 현실주의. 왜 그랬을까? 현실적으로 왜 못 살아? 왜 그랬을까? 그랬어. 왜 그랬을까? 그랬어. 현실치로. 그래서 글래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사고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바꾸고 이 인생은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글래스입니다. 인생을 잘 살자 이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왜 글래스까? 글래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 이론입니다. 통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에 대한 외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관리의 통제, 자기관리. 자기관리하면서 자기 통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통제 이론 나오면 글래스 현실주의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상식이죠.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한다. 당연하겠죠. 기본적인 욕구가입니다. 욕구 5가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욕구, 두 번째 힘에 대한 욕구, 권력이죠. 힘에 대한 욕구, 권력 욕구가 있고요.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즐거움, 기쁨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 즐거움, 자유, 힘. 이건 메슬로 욕구하고도 서로 겹쳐놓습니다. 메슬로는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거 메슬로 거고요. 글래스, 왜 글래스가 현실주의는 생존, 즐거움, 자유, 힘, 소속이다 라고 보고요. 자유에 대한 자유, 즐거움, 기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과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잘 살자 이거예요. 잘 사는데 너 왜 못 살아 도대체? 못 사는 이유가 뭐요?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요? want. 그래서 너 지금 원하는 걸 네가 한번 생각해 봐. want. W, want. 네가 원하는 거 뭐요? 저는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이에요. 그래요? want.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 쪽에 사진목 카페 가서 강의 들어. doing. 행동하라 이거요. 강의 들으니까 어떤 거 같아? 강의 들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 평가. 그 다음에 강의 어떻게 들으려고? 하루에 1시간씩 들을게요. 계획 세워 그러면. 그래서 WDEP 이렇게 계획을 행동을 할 때 현실적으로 잘 살아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큰 계율로서의 상담 기법들, 감정이입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안 지키죠.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경험한 것처럼 시도하는 능력.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감정이입.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수용하는 거 공감. 또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의 인격적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기법.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듣는 거 수용, 반영, 받아주는 거. 그래서 참신한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받아주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반영. 환원, 재준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상담자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뒷바꿔 쳐주는 거 라고 보고요. 요약과 재준술, 상담자가 내담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요약과 재진술, 그다음에 환원 같은 맥락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경청하는 거고요. 명료와 간단 명령하게 해주는 거고요. 직면은 돌직구 날리는 거고. 직면을 할 때는 뭐예요? 라포 형성이 될 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는 쓰면 안 됩니다. 침묵 다루기죠. 침묵은 나쁜 거다 아닙니다. 좋은 침묵이 있고 나쁜 침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침묵일 때는 기다려주는 거.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한다든지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기다려주는 거. 나쁜 침묵은 뭐요? 상담을 방해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만큼 대처를 해야겠죠.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또 계획을 세울 때, 또는 반항할 때 이런 것들. 상담자가 상담을 못해가고 짜증낼 때 이런 것들이 다 침묵의 원인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느낌, 인상, 기대 등에 대해서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해결하라. 즉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 심리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방향성이 없을 때, 긴장감이 돌 때, 신뢰감의 의문이 제기할 때,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당한 사회적 거리가 있을 때, 뭐 상담자가 막 영어 쓰고 뭐 갑질하고 이럴 때, 내담자가 의존성이 있을 때, 역의존성,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의존성이 있을 때, 상담자 내담사에 너무 친하게 있을 때, 이때 즉시 수정하라 이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담하다가 너무 친해져. 그래서 뭐 저보고 막 오빠가 불러도 되죠? 뭐 이래 봐. 터키 오빠 이러면 즉시 안 됩니다. 이렇게 즉시 이렇게 즉시성입니다. 자라고 했고요. 리허설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는 거. 리허설. 언어적 표현 언어로 하는 거. 비언어적 표현 말이 아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학 이론입니다. 브렌펜브레너가 주장했습니다. 책이야. 브렌펜브레너. 안 외워도 됩니다. 영어 이거 외우는 사람 진짜 개투레이요. 개투레이 뭔지 알죠? 브렌펜브레너 치가 써있어요. 문제에. 브렌펜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써있는 걸 뭐 이렇게 외우려고 그래요. 아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냥 노트 보면 브렌펜브레너 영어까지 써놓고 생태학 이론 땡땡. 다 써있는 걸 뭐하러 시간 납히게 외워요. 그냥 사람 이름 외우지 마세요. 어쩌 쭉 나옵니다. 관료조직. 뻔하죠. 관료조직은 뭐예요? 관료조직의 특징은 뭘까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관료조직. 공식적 조직. 이게 시험이에요. 관료조직 나오면 뭐예요? 공무원, 철밥통, 관료조직. 얘들은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적이다. 다음 중 관료조직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비공식적이며 비공식 땡. 외부적이며 땡. 얘들은 철밥통 안에서 근무한다. 시청 안에서. 그래서 관료조직 공식적 그리고 내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뭐예요? 비공식이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시체계, 이 체계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게 시험에 100% 나와요. 이거는 폐축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미시체계는 개인과 아주 가까운 주변에 일어나는 활동과 상호작용, 활동,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미시체계입니다. 미시. 작은 체계죠. 미시와 반대가 뭐예요? 거시체계죠. 거시체계, 어떤 체계. 문화. 그래서 어떤 문화와 양육관, 이런 청소년관, 가치관, 문화, 가치관 이런 거 나오면 의식 나오면 거시체계, 거대체계다라고 보고요. 부모의 직장은 바깥에 있죠. 그래서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 외부 체계 이것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 나오면 부모의 직장 나오면 외부 체계라고 보고요. 중간 체계는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그래서 이건 상호 연결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제 중간 체계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시간 체계는요. 보통 역사가 나와요. 역사.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역사가 나오면 시간 체계예요. 역사는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시간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 직장 나오면 외부 체계, 문화관, 가치관, 신앙관 이런 거 나오면 거시 체계, 가장 작은 체계 미시 체계, 연결하는 체계 중간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들 뭐 쭉 보고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의 구조입니다. 경계죠. 그래서 체계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서 행동을 드러내는 추상적인 한계. 그래서 경계 알죠? 뭐 공유, 외역, 개방 체계.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개방 체계. 내부, 외부와 자유롭게 에너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교환하면 뭐요?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겐트로피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네겐트로피 개방 체계입니다.
폐쇄 체계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고립되어서 투입과 산출이 없는 체계, 꽉 막혀 있는 고립된 체계, 엔트로피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 시너지가 줄이는 네겐트로피, 시너지 체계, 개방 체계.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엔트로피, 폐쇄, 네겐트로피, 개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4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방 체계죠. 교수님, 이런 거는 왜 설명 안 해줘요? 시험에 안 나와요. 체계 과정입니다. 체계 과정에서는요, 뭐 똑같겠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지키죠? 오케이. 투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나오고요. 활동에 대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출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 4가지 과정입니다.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이 4가지의 흐름이 체계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성, 나 항상 그대로를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체계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 개방 체계를 인생은 마찬가지죠. 인생은 파동이 심해요. 인생 그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렁출렁 가는 거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항상성이 깨지죠.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식 중독에 걸려갖고 인생의 파멸을 겪는 거. 이게 항상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요 파동을 겪고 나가는 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요 흐름을 항상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옵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 책 보고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점 쭉쭉 나오고 대표적 학자 저메인에서 CRL 지터만 저메인인지 지메인인지 지터만인지 게터만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심심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교수님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안 심심하거든요. 그럼 넘어가세요. 생태도다라고 하는 생태도. 동태도 아니고 생태도다. 그래서 생태도 나오면 생태도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속에서의 인간의 삶. 이걸 생태도라고 한다. 그래서 생태체계에서는 다양한 극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해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사이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자연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 인간과 환경, 인행사, 인간과 환경을 주장한 것이 생태도다. 동태탕도 아니고 생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 속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해주며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환경 요인을 원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생태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또 나왔죠. 그래서 엔트로피 체계 내부에서 에너지가 소모해 간다. 폐쇄 체계다. 역 엔트로피는 뭐예요? 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엔트로피의 반대니까 여기니까 이건 뭐예요? 폐쇄 체계 개방 체계로 가는 거고 에너지가 소모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반대의 의미 역엔트로피, 엔트로피다. 그래서 이런 모양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생활 모델 생활 잘 해야겠죠. 문화겠죠. 그래서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인간의 포괄적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정신적인 발달을 인정하지만 물질적으로 생활이 편리하지도록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을 물질 나오면 문명, 정신 나오면 문화의 차이점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는
문화는요. 그래서 비물질 문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비물질 문화는 관념 문화라고 해요. 비물질 문화는 관념 문화. 그래서 진리, 종교, 신념, 신화, 전설, 문학, 미신 이런 규범 문화로 그런다. 문화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 규범 문화는 뭐예요? 법, 관습, 민습, 원규, 유행, 규범, 사회 유형. 그래서 물질 문화는 관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물질 문화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로 나누는데,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로 나누는데, 관념 문화는 신념, 신화, 전설, 문화, 미신, 관념이고요. 규범은 법, 관습, 유행, 이런 민습이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요게 두 개를 막 뒤집박죽 섞어 놓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또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누는데, 물질 문화는 각종 생활용품, 기술 이건 알죠? 비물질 문화는 뭐 여기서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계의 주요 개념입니다. 문화 접촉이죠.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서로 접촉하는 거. 문화 접촉이죠. 문화 마찰하는 거. 문화 변용.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문화 접촉에 의해서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 문화 체계가 어떤 영향 때문에 변하는 거. 변한다, 변용. 그래서 문화 변용, 문화가 변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볼 것 같고요. 메리의 문화 적응 이론, 메리 땡큐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추가하면 뭐 별 것도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1과목 종강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풀어볼 때도요, 그냥 답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바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 보면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이해한다. 획일적 아니라 연령 이렇게 적어놓고 오케이 한 문제 해결했어. 근데 퀴즈면 옳은 거는요. 옳은 거 볼 거 없어요. 나머지 이문학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면 이문학만 외우면 돼요. 획일적이 아니라 연령별로 이해한다. 요걸 보고 나머지는 버리면 돼요. 습기, 코로나, 식기. 근데 또 줄기차게 외워. 그리고 또 다 적고, 그러니까 한 문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제발 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은 또 옳은 것만 외워요.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고요. 옳은 거 몇 번이에요? 옳은 거 3번이네요.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인간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 있죠. 발달에는 뭐 해설에 써 있지만은 이것이 맨날 똑같아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에 있다. 상부에서 하부로, 말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특수로 이런 어떤 일정한 방향에 있다.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이거 보면 딱 해결됐죠. 그럼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도 되고 힘심한 사람은 반대됐죠.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요한다. 웃기지 마라. 둘 다 중요하고.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죠. 발달상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무관하다. 관계가 있겠죠.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뽑으세요. 연속적인 과정에만 발달 속도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그리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 아주 딜리셔스 맛있습니다. 맛있게 공부하시고요. 즐겁게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1교시 2과목 사회복지 조선원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